종룡록 제14칙은 곽시자가 덕산선사에게 차를 올리는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곽시자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는데 임재종 풍을연소라든가 임재종 계통의 인물로 보이고, 덕산은 덕산 성감선사 유명한 인물이죠. 자, 시중에 들어갑시다. 시중은 탐관제수요 영초수신하니 유시 천리 면만하고 유시에는 면포 특석하리라. 이 강결의 유적고 시나 공강적 약사 여하오. 이 시중 굉장히 어려운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탐관영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나누어가지고 탐관은 제수요. 탐관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도적이 갖고 있는 장대입니다. 도적이 이제 나무 집에 장대를 쭉 내밀어 놓고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탐색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풀덩이로 자기 몸을 숨기는 하나의 도구예요. 자, 이것이 이제 도적이 사용하는 도구인데, 임재록에서는 여기 탐관영초는 일할의 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도구예요. 긴 장대 끝에다가 이제 풀을 잔뜩 묶어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그 풀 속에 숨어.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이제 그물로 잡는 도구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냐 하면은 덕산선사가 덕산선사와 곽시자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곽시자가 덕산선사의 안목을 점검하는 하나의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또 덕산선사가 곽시자의 또 안목을 점검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 이제 두 가지 뜻을 여기에 내포해가지고 스승이 제자의 안목을 점검하는 도구, 그게 탐관입니다. 그래서 탐관이 손에 있고, 이제 남의 집에 동정을 살피는 장대로 남의 집에 동정을 살피는 장대가 자기 손에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몸을 숨기니까 영초, 자신의 몸을 숨기는 풀덩이가 자신의 몸과 함께 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선성의 제자들의 안목을 점검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있다. 또 유실, 어떤 때는 천리면단이요. 천리라는 것은 쇠질이죠. 단단한 겁니다. 이게 강하고 단단한 것을 쇠로 표현했는데, 쇠로서 보드라운 면을 이렇게 감싼다.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곽시자가 여기서는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해요. 성기를 펼쳐. 근데 부드러운 면은 누구시냐면은 덕산선사는 아주 강한 사람이 여기서 굉장히 부드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덕산선사의 곽시자가 강한 선문답으로 덕산선사를 감싸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부드러운 면으로서 돌을 싼다. 특석이라는 건 돌입니다. 그냥 돌인데, 부드러운 면으로서, 보자기로서 돌을 싼다. 이것도 이제 부드러운 면으로서 강한 것을 감싸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누구냐 하면 덕산선사가 부드러운 유연심으로서 강한 곽시자의 선문답을 포용하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자, 이 강결유적 고시나 강한 것으로서 부드러운 것을 해결하는 일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강한 것을 만났을 때에 유약한 일을 펼치는 것은 어떤 까닭이냐? 강한 선문답을 펼치는 어떤 수행자를 만났을 때
아주 부드러운, 이게 연약한 모습으로서 대처하는 그 선성의 지혜는 무슨 뜻을 펼치고 있을 것인가. 그런 의미로 여겼어요. 그것은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이 이 선문답의 기본 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강한 사람은 누구냐? 박시자입니다. 부드러운 역할을, 약해진 역할을 하는 모습은 누구냐? 덕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덕산의 부드러운 유연성으로 강한 선문답을 펼치는 용기 있는 박시자를 제적하는 이야기가 본칙공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탄간염초라든가 뭐 이런 말은 이제 임재록의 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말은 불감해근선사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조주선사가 탄간제수요 영초수신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여기서 수용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임재로 보면은 네 가지 할을 잴 수 있어요. 어느 때 일할은 반야의 지혜를 펼치는 건강 고분과 같고, 어느 때 일할은 땅에 웅크려서 사자가 먹이를 노리는 사자와 같고, 이걸 굴이라고 해요. 사자가 온몸을 웅크리는 것을 굴이라고 그러는데, 여강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사자가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는 먹이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웅크리고 있어야 돼요. 웅크리 있어야만이 먹이를 잡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본분을 표현한다. 본분에서 모든 작용을 펼치는 것을 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어느 때 일날은 장대로 하긴의 신중을 가름해보고 풀더미에 자신의 몸을 숨기는 방편수단을 펼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탄간영초란 말 여기 씁니다. 그 탄간은 상대방의 동향을 살피는 상태고, 영초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몸을 숨겨 전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이게 이제 영초의 역할로 공의 입장으로 보면 됩니다. 요 뒷방에 한번 가봅시다. 어떤 때는 무쇠로 손뭉치를 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단으로 돌을 싸기도 한다. 요건 이제 선성이 불가사의한 작용을 자유자재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서 펼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향림선사의 그 선문답에서 원어법권선사가 대송으로 남기는 그 송보집의 이런 본문들을 여기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내가 제시해놨지만은,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돌이다, 이렇게 딱딱한 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솜이나 비단은 부드러운 것이고, 무쇠나 돌은 단단한 것인데, 부드러운 것으로 단단한 것을 싸는 일은 문제가 없지만, 단단한 것으로서 부드러운 일을 싸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죠? 자, 여기에서 강한 것은 부드러운 것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그 밑에 내가 써놨어요. 굳센 것으로서 부드러운 것을 파괴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강한 자를 만났을 때 약해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말과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건강과 같은 지혜를 부족한 스승이 안목이 없고 약한 수행자를 꾸짖고 지도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근데 여기에 논칙에서는 반대로 강한 수행자를 만났을 때에 선지식이 약해지는 일은 도대체 어떠한 까닭이냐. 자, 자애심이 많은 아버지가 고집불통 아들의 주장을 끊지 못하는 것처럼 본칙 공안에서도 그러한 그 문제점을 우리가 여기서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한 것이 유한 것을 결단한다는 말은 주역에 쾌계의 단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쾌라는 것은 결단한다는 뜻이고, 강한 것이 부드러운 것을 결단하는 것이다. 강한 것이 유약한 것을 파괴하고 결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옳은 일이다라고 이제 주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그대로 응용이에요. 그런데 강한 것을 만나면은 약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왜 약해지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약해지는 일을 하는 작용은 무엇이냐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선성의 작용이 이제 본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내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강한 것을 만나면 약해지는 것은 어떠한 일인가? 연약하고 유약한 것이 강한 것을 제압한다는 것은 병법의 책인 황석공 삼약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방패공 병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량이 황석공 삼약의 책 방패공 병법을 얻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병법을 통달했어. 그래서 장량이 이제 유방을 도와가지고 삼국 이제 통일하는데 큰 힘을 도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자, 이 말은 노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노자 43장에 보면 천하의 지극히 유약한 물이 천하의 가장 견고한 것을 파괴할 수가 있다. 물은 실체가 없어 어느 곳에서 침투하니 이것이 바로 무의가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말 없는 가르침인 유의의 무익함을 아는 사람이 천하에 드물다. 자, 유의라고 하는 말이면 노자에서 무엇이냐 하면은 자연 그 자체를 유의라고 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유함에다가 보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자연의 유함을 이제 물로 비유하는 겁니다. 자연이 무의인데 자연의 무의의 경지를 물에다 둡니다. 그래서 이제 상선약수라고 쓰는 거예요. 노자에서. 가장 훌륭한 일은 물과 같이 되라. 그래서 상선약수란 말 쓰거든. 그래서 상선이라는 것은 최상의 지혜라는 뜻입니다. 이게 최상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은 물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물을 뭐라고 해요? 지난 시기에서 우리가 유수라고 한 말 썼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도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에서 연약한 물이 강한 바위를 파괴하는 것. 이게 뭐냐?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제압하는 힘이다. 그걸 물에다가. 그래서 78장에도 나와요. 세상에서 물보다 더 유약한 것은 없다. 그 어떤 견강한 것도 물을 잊지 못한다. 물이 유약하다고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유연한 것이 견고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한 사실을 실행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선에서는 여기서는 유연심이라고 해요. 유연심. 유연심이란 말은 이제 법화경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연성 이런 말 쓰는데,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 그 자체를 물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정심으로 되었을 때 물과 같이 유연하게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세계에서 전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물의 공격이죠. 물의 공격에 견딘 성은 세계에서. 물이 연약하지만 연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기는 사실을 이렇게 3페이지를 넘어가고요. 원치공안은 박시자가 흑산 성감성사에게 차를 올리는 이야기로 제시했는데, 박시자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고, 천성광등록의 금화종장 성사의 법을 이은 5명 제자 가운데 수각상자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각상자가 이제 전등록에 보면은 풍을연소 선사전에 수각상자가 남은 선사의 비밀한 종지를 맛보다 뒤에 남은 선사를 찾아가서 참문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은 오직 2가지 자료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수각선사가 덕산 성감선사를 찾아가서 성문답을 나눈 자료가 원칙공안에 제시하고 있는데, 덕산 성감선사는 우리가 천하의 덕산의 방망이, 인재의 활, 이 2가지로 통하고 있는 인물이죠. 덕산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변칙성이라고 해요. 정법을 여법하게 설하기보다도 변칙적인 선법을 펼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인재에도 그런 기질이 있지만 덕사는 그런 기질이 아주 뛰어나다. 그래서 제자 암두 전할 선사 같은 사람들에게 제자에게 덕산 선사는 마루를 알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아요. 여기서 어디 언급을 해놨습니다. 덕산 선사는 마루를 알지 못한다. 마루가 무엇이냐면요, 일구를 여법하게 설법을 해서 금강경에서는 사구라고 해요. 사구의 본문을 여법하게 설법해서 국도를 깨닫게 하는 방편의 지혜의 힘이 마루구. 그래서 마루구를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펼쳐서 설봉이라는 제자를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 힘이 없다. 암두가 스승 덕산을 이렇게 평가해버려요. 그래서 이 문간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칙적인 선법을 펼치는 것은 뛰어나지만은 여법하게 방편 본문을 마루구로서 제시해서 제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런 방편의 지혜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난 뒤에 덕산이 바뀌어요. 그 이튿날 완전히 상자 설법, 성간 설법을 딱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변칙적으로 설법을 했는데 그 이튿날은 암두의 이 한마디 평가를 받고 여법하게 설법을 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하는 게 이제 문간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덕산이 원래 이제 건강경에 공부를 해서 뭐 주석서도 남겼다. 그래서 주건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서도 썼다. 그래서 건강경에 주석서를 질문하고 이게 사천성이에요. 이 사람 출신이. 사천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근데 지금 같으면은 초기거든요. 옛날 때는 초기 삼국시대부터 전에는 초지방인데 이 초지방의 사람들이 마조가 규봉종리의 출신, 뭐 원로 그것 출신, 유명한 선생들의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중국의 등소평까지도 이 지역의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촉지방의 사람들은 혁명과 기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혁명과 기질이. 근데 덕산 선사도 그렇고 마저도 그렇고 이런 선생들 가운데도 촉지방의 출신이 대단한 혁명과 기질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인데 금강경 주석서를 질문내고 남종, 강호, 강남 지역에서 서원에서 이제 불린문자 연선선물 교회 별전을 주장하니까 이 선생들이 이런 마구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내 마구리들을 타파해야 되겠다. 혁명과 지금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금강경 주석서를 짊어지고 이제 강남 지역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남 숭심선사가 있는 지역에 그 근처에 노파가 있는 데가 주막에 가서 밥을 전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노파하고 대화를 하는 거지. 스님이 짊어지고 있는 그 책이 무슨 책이요? 하니까 건강경 주석서요. 건강경에 과거신 불가들, 현재신 불가들, 미래신 불가들이란 말이 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의 전식을 먹으려고 합니까? 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점심이란 말이 여기서 어원이 생깁니다. 우리가 점심 식사 이야기하는 게 점심이 여기서 어원이 나옵니다. 점심.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점심이란 말이 된 거예요. 불가덕이기 때문에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마음에 어떤 주체가 없기 때문에 어느 마음에다가 당신은 전심을 먹으려고 하느냐. 이 한마디에 막혀가지고 용담선사를 찾아가서 이제 용담선사의 제자가 되는 유명한 이야기들이 자, 3페이지 맨 밑에 보겠습니다. 천하의 선언에서 인재의 할 덕산의 방망이로 확인을 지도하는 방편수단이 준엄하고 독창적인 악지라 그래요. 악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방편의 지혜를 이렇게 여겁하게 펼친보다도 변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의 악지라고 해요. 도덕의 지혜를 악지라고 하는데
도덕이 변칙적으로 남의 집의 재물을 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혜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인재나 덕사는 이런 악독한 그 악질을 펼치는 선성으로 유명하다. 근데 여기에 본칙에서는 덕산이 아주 소녀같이 얌전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박시자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박시자는 아주 강한 그 수행자로서 자신의 안목을 자신있게 드러내는 수행자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성사를 보는 안목을 보자. 자, 사쪽에 본칙에 있는 것은 박시자가 문덕산하니 종상의 재성은 향 신마처로. 박시자라는 사람이 덕산선사를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종상재성이라는 과거로부터 무시 이래로부터 이 말이 종상입니다. 과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제불보살의 깨달음을 이룬 승자는 재성은 제불과 같은 말입니다.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향이 신마치고 제불이 출현해서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이 말은 참 여러 가지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제불을 대상 경계의 제불로 본다면은 제불이 존재하는 제불입니다. 제불이나 재성이 여기서는 재성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제불. 제불이 과거 여기서 과거 종상이라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출현한 모든 제불이 다른 말로 하면 일체 제불. 일체의 모든 승자는 어디로 갔느냐? 향이 신마처. 여기서 신마처라는 것은 공간적인 세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적인 세계, 제불의 어떤 존재가 어떤 공간적인 세계로 나아간 것처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불이 존재가 되고 제불이 죽고 난 뒤에 어디 갔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품고 있는 힘이 굉장히 여기서는 심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불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제불이 어느 곳으로 가는 존재로서 제불을 본다면 의식의 대상 경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불은 사실은 열애입니다. 각자의 열애, 없입니다. 제불을 다른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제불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그럼 신마처라고 하는 공간이 아니고 자기 진여불신의 지혜니까. 그래서 진여불신의 지혜가 어디로 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마처 어디로 간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열애는 어떻습니까? 열애는 여요 그요. 열애는 가고 오고 한 명이 없어. 항상 여여하게 자기 본분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열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우리가 딱 잘못 이해하면 제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러면 제불을 존재로 봐보고 제불이 다 어디로 갔는가? 이런 것이 대상 경계가 딱 설정된다면 이건 중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만해한 질문입니다. 그 박시자의 질문이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밑에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오등회원의 운암선사의 어떤 수행성이 과거의 모든 성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니까 운암선사는 침묵을 한 뒤에 무엇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자, 요 질문하고 이 대답하고가 사실은 그 본칙의 내용하고 너무나 같아. 질문도 같고 대답도 같아. 자, 요 일단에 이제 선문답의 사례를 내가 제시했는데, 박시자가 덕산선사의 과거의 모든 성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근데 열의 10호 가운데 열애는 여여하게 오다.
선선은 여여하게 가라. 이런 말을 열거, 열애, 여거라는 말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강구하는 대상에 어떤 세계가 없어요. 있으면은 그 열애가 아니고 재물이 아닌 거예요. 재물은 오로지 어디에 있냐. 재물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직업력이밖에 없는 거겠죠. 네. 자기의 본분사로서 지혜로운 생명을 작용하는 것이 바로 재물이고 열애인 것이지, 열애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이 있다면 열애가 아니에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생멸의 세계도 초월했고 시간과 공간도 초월했어. 근데 공간적인 세계로 간다든가 시간적인 어떤 세계로 가고 하는 열애가 있다고 한다면 열애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재성이라든가 재불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일체의 모든 아상인상 중생상을 다 여인경지가 재물이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승답에 접근이 안 됩니다. 가보가 하는 것이 없고 또 안주하는 세계도 없고 상세라든가 시간 공간도 초월된 경지다. 근데 질문하는 박시자가 이걸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시자의 질문이 바로 무엇이냐, 승지식을 시험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흠주문이라고 해요. 수행자가 승지식의 안목을 점검 시험해보는 거예요. 이게 흠주문이라고 해요. 16가지 성문답의 질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걸 흠주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장대, 아까 탄간영초란 말씀드렸죠. 이게 도적이, 자, 이 선지식이 어느 정도의 안목을 부족했는가, 자신의 안목으로서 선지식을 점검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만송이 거기에 코멘트를 드려요. 제2비공이로다. 그러니까 이 비공이란 말은 자주 쓰지만 콧구멍인데 원래 명목입니다. 그대의 본래 면목 속에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재물이 어디에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어디냐. 재물은 그대의 본래 면목과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일체의 아사민상 불생상을 여인경지이기 때문에 재물이 존재하는 재물도 아니고 재물이 어디로 가고 오고 하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재물은, 자, 그대가 재물에 대한 경지를 함께 할 때 재물이 존재할 뿐이다 이겁니다. 중생의 입장에서는 재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에 있다고 했습니다. 중생심 속에는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대의 본래 면목의 지혜 작용 속에 재물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코멘트가,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본래 면목의 진여의 지혜 작용과 함께 재물이 있는 것이지 재물이 다른 데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자, 재물을 어느 문자 속에서 찾아도 안 되고 대상 경지에서도 찾아서는 안 된다. 뒷장에 뭐. 그래서 덕산선사는 이 질문에 뭐라 하냐면 장마와 뭐라고 무엇이라고, 아까 운암선사가 질문한 때 대답한 말과 똑같이 해요. 여기서 장마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라고 이런 말인데, 그대가 무슨 질문을 나한테 했는가 하는 것을 본인에게 의문사적으로 되돌려. 본인이 질문한 말을 본인이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도록 되돌리면서 자신이 그 질문을 뭐라 그럴까, 본인이 거기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는 거죠. 대답할 이유가 없어. 대답할 수가 없어.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그 경지를 스스로 확인해서 체득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송이 코멘트를 신내 불급 아니로다. 날벼락이 나는, 날벼락은 어디서 그냥 벼락이 갑자기 치는 거죠. 벼락이 갑자기 치버리기 때문에 기막을 틈도 없다. 갑자기 덕산선사에게 본문이 어떤 말이 나올까 기대를 하는데 덕산선사에게 아주 부드럽게 뭐라고 이런 말 하는 게 이게 날벼락을 맞아버린 거예요. 갑자기 다른 것을 기대했는데 엉뚱한 대답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날벼락이 나온 거예요. 틈도 없이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이 말은 이제 해남자의 병약품 같은 게 나오는데, 불꽃이 붉게 빛날 때 동자가 바라볼 수 없고, 빠른 우레가 진동할 때 나약한 농부는 길을 가리킴이 없다. 그 해남자에 나오는 유명한 보살이요. 이건 한마디로 중국인들의 속담이 있다.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코멘트로 응용한 거죠. 자, 박시자의 질문에 덕산이 뭐라고 한 것은, 덕산 선사가 기가 먹어서 잘 들리지 않는 것처럼, 박시자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걸 하면서도 질문한 자에게 질문한 말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보도록 제시합니다. 박은 10점 비용만이 하별 출두를 박시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늘을 나는 용마를 대령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느리고 둔한 말이 튀어나왔군,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박시자가 덕산 선사에게 기대한 말은 사실상 덕산 선사의 낯선 천마 같은 하늘을 나는 말을 그런 어떤 대답을 기대했는데, 뭐야, 느리고지, 느리, 자라처럼 느리던 그 둔한 말이 나왔다. 여기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이 참 재미난 말인데, 직점이라는 것은 천자가 명령하는 거예요. 명말을 대령시키라는 것인데, 용마라고 하는 말은 그 8척 이상에 되는 큰 말을 용마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발문의 그 준말을 용말을 합니다. 파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파별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파별이라는 말을 뭐라고 배웠느냐면요, 저 른발이 잘하라고 배웠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선녀에 이 말을 나와. 선녀. 저 른발이 잘하는 말이 나와. 근데 사실은 저 른발이 잘하가 아니고 느리고 둔한 말을 파별이에요. 그래서 용말을 기대했는데 자라처럼 느리고 둔한 말이 등장했다. 그런 말이 이제 고사예요. 그래서 북한국국 비난전에도 이 파별이라는 말이 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파별이라는 말은 젊은 말이 자라가지고 둔한 말이에요. 만송이 이제 코멘트를 말했냐면은, 아부아교요. 부유한 집의 애기가 재롱 끌고 노는 모습은 귀엽게 보인다. 또 이 말도 이제 명심보감에 나오는 태공망의 유명한 말입니다. 이 나라가 태평스러우면 재주 있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부잣집의 애들이 재롱 끌고 노는 모습은 보기가 좋다. 이 말이거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속담인데, 이 송대 선언록에 이 말이 자주 응용되고 있어요. 유명한 이제 문문가에 보면 해충국사 그 시자가 있어요. 함년이. 그 시자야 세 번 부르지만 시자가 거의 응답을 안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해충국사는 시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자를 부르는데, 시자는 전혀 대담하고 근성으로만 하는. 왜 그런가? 그것은 시자가 이미 배가 부르다.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해충국사에 주는 밥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배부른 입장이기 때문에 해충국사의 높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때도 이런 착오를 해요. 여기서 이제 박시자는 자신이 한경지를 이룬 입장에서 덕산선사를 시험하는 입장에 이런 과감하고 용맹스러운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만송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어린애가 재롱 뜨는 모습으로 봐버린 거예요. 한경지를 이룬 박시자가 재롱을 뜨는 모습이 참 귀엽게 보인다. 덕산선사의 큰 어른 할아버지 앞에서 재롱 뜨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상변휴하다. 덕산선사는 그 말을 하니까 곧 선문답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거기서 대꾸를 하지 않은 거고 그냥 말을 이제 접어버린 거죠. 그럼 이제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다른 말을 한다면은 호랑이가 꼬리를 감췄다 이런 말을 써요. 더 이상 꼬리를 지켜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꼬리를 감췄다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로 되돌아가다는 뜻이나 굴이란 말과 같아요. 본래로 되돌아가고 있다. 여인 불시치로다. 요 나라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다. 이 고사가 있어요. 오늘 종명록에 가끔 등장하고 있는 차인데 요주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이제 영양이라든가 해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프라마들을 그 지방에 거주하면서 농토를 개발했어요. 이게 프라마들이 농토를 개발해서 부족한 토지를 만든 거예요.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래서 경작에서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요주의 사람들은 부족한 토지를 잘 경작해서 어리석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이제 고사가 하나 있고, 송대에 내려오면은요, 요주 지방의 사람들은 성비가 많았다. 그래서 요주 지방의 사람 옛날에는 비옥한 토지를 만들고, 옛날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범죄자들을 그 짝에 정착시켰지만 그 사람들이 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비옥한 토지를 만들고 자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주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뭐랄까 속담처럼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덕산선사가 여기에서 선문답을 그만둔 것은 요주 사람이 어리석지 않는 처신을 잘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하냐면요, 너무 강한 자에게 강한 기질로 대하면요 서로 이렇게 상응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강할 때는 아주 약한 것으로 써요. 그게 뭐냐면 부드러운 손으로 돌멩이를 싸는 것 같고 부드러운 천으로서 강한 것을 감싸는 것 같은 그런 지혜를 펼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이튿날 내일 산 욕출하니 바다 여산하여 산유 각배일하하니 그 이튿날 이런 뜻이죠. 덕산선사가 목욕을 하고 나올 때에 박시자가 차를 다려서 덕산선사에게 건네주었다, 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덕산선사는 차를 받아 마시면서 박시자의 등을 한번 어루만졌다. 이게 선문답에서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선문답을 말로 하는 것을 언이라고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행동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이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고, 이건 행동으로서 제시하고, 다 이것이 다 불성의 전체 작용이다. 불성의 전체의 작용,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하나의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는 중국인들의 대화로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인들을 왜 있냐면 인도인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걷어 설명하고 개성을 또 쓰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학교 같은 데 보면요, 앞에서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 중국인들이 볼 적에는 너무 똑같은 말을 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너무 지루하죠. 그래서 이제 연문을 써요. 그래서 경전은 너무나 중국인들이 볼 적에 장황하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설명을 꼭 개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걸 줄여요. 경전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요약해서 연문을 합니다. 이 변문이라는 것은 이야기책입니다. 이 경전의 내용을 하나의 이야기책으로 이야기해요. 이게 변상도라고 하는 말이 그런 생겨요. 우리가 변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야기책이 아니라 그림책.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마는 전부 다 변상도에서 발전한 거고, 변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경전의 소설, 무슨 유마경 변문이라든가 이런 유마경 이야기 뭐 이런 책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튿날 목욕하고 나올 때 박시자가 차를 달여서 올리니 덕산선사는 차를 받아 마시면서 박시자의 등을 한번 어루만져주고,
그것이 이제 덕산선사가 각시자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가 뒤에 이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반송상 간도로다. 요 구절을 덕산이 각시자의 등을 어루만진 것은 만송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장대 위에 어떤 일을 올렸다. 덕산을 칭찬하는 거예요. 덕산이 각시자를 굉장히 칭찬하는 것처럼 되지죠. 이건 장대 위에 떠올렸다. 그 장대는 백척 단부라고 있습니다. 그 장대, 백척이나 되는 긴 장대 위에 덕산 선사가 각시자를 떠밀어 올린 거예요. 여기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힘이 본인이 백척간도로 올라가면 진일보가 되는데 남이 백척간도에 떠밀려 올린 것 같으면요 본인이 여기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떨어집니다. 이게 항용구예요. 용이 하늘에 올라가면 반드시 후회하는 유명한 이제 주역에 나온 말인데 그게 주역 근기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 용이 하늘에 성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적 입장에서 용이 하늘에 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로서 하늘에 살 수가 없거든.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올라가면 본인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남이 또 올리면 어떻게 돼서 본인이 내려올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게 떨어지는 일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덕산선사가 그 각시자의 등을 만지는 것은 각시자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은 위험한 일에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등을 떠밀려서 장대 끝에다가 올렸구나. 유명한 이제 한태지의 시에도 이런 말을 씁니다. 각시자가 여기서 덕산선사가 각시자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각시자를 장대 끝에 올려놓고 장대 끝에서 떨어지는 하나의 체험을 스스로 경험합니다. 이게 이제 스승이 경추라는 건데 망치로 때리는 것 그것에 의해서 제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지혜를 습득합니다. 본인이 그것을 직접 깨달아 체득하게끔 제시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7쪽에 넘어갑시다. 과군 전노한 방시별지요. 근데 각시자는 자신이 자신의 덕을 떠는 것을 보고 이 노인네가 이제야 비로소 열지라는 것은 눈을 옆으로 견눈질 하다는 것입니다. 눈치를 챘다. 이제서 뭐 좀 내 말귀를 알아듣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차구가 복거동척이요. 여기서 이제 뒤집어지는 수레는 궤도가 같다. 뒤집어지는 수레가 뒤집어지는 곳에서는 똑같은 곳에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레가 가다가 길이 험한 데서 수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저께도 각시자가 지금 덕산에 한번 당했는데 오늘 또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수레가 뒤집어지는 것은 똑같은 길에서 뒤집어진다. 그 말을 여기서 이렇게 착을 해놨어요. 내가 조금 설명을 해놨는데 밑에 각시자가 앞날 각시자가 덕산의 말을 묵살했었죠. 오늘 또 각시자가 덕산의 말을 또 묵살하는 실수를 하고 있다. 각시자의 수레가 똑같은 장소에서 두 번 뒤집혀진 사실을 본인은 알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덕산선사를 자신의 안목으로서 덕산선사를 시험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게 자신은 보지 못해. 덕산선사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목적만 보이지 자신을 못 본다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불견심이라 그래. 이게 기신론에서는 대상 경계는 잘 보이는데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만 보고 한쪽을 보지 못하는 흠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실지실견은 뭐냐? 주객을 다할 수 있는 애들이지. 그걸 못 보는 것을 여기서는 수대가 뒤집은 것을 어떻게 산, 우, 휴거하다. 득산선자는 또 마찬가지로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선문답의 대화를 더 이상 또 호두, 호미, 일시수요. 이게 꼬리를 내린단 말입니다. 호랑이가 머리도 꼬리도 한꺼번에 모두가 거두었다. 다 감추었다. 호랑이가 머리, 꼬리 다 감춘 것은 자기 몸으로 되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문화 같아요. 사자가 모든 몸을 다 감추는 것을 꿈이라고 해요. 그래도 호랑이가 자신의 머리나 꼬리를 한꺼번에 다 숨겼다. 이런 말을 봤습니다. 이제 선문답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아직까지 갖추지 못한 박시자를 지금 덕산이 상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덕산은 여기서 굉장히 유연한 모습입니다. 그 강한 자가 오면은 유연한 것으로 감사한다 하는 그런 이제 방편의 지혜를 요게 원칙에서 제시했다. 자, 평창을 보겠습니다. 덕산 선사는 평소에 바람을 몰아치고 비를 불러오는 성기로 부처를 부짓고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 수행성 박시자는 그물이 하늘을 덮고 있는데도 어찌 도리어 내버려질 수가 있었겠는가. 덕산이 박시자를 그냥 둔 것이 아니다 입니다. 박시자는 소를 때릴 때는 꼭 채찍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데는 꼭 칼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어찌 그를 덕산 선사가 내버려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덕산 선사는 유연했지만 유연한 입장에서 박시자를 그대로 제절했다. 그런 의미죠. 앞에 이제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친다 이런 말은 용담중신선사가 덕산선사를 평가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유산선사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용담중신선사는 덕산선사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덕산을 맨 처음에 맞이해서 선문답을 나누고 한경지를 이루고 덕산을 평가했을 때 그는 어금니를 칼을 세운 나무와 같이 금수도산이라 그래요. 이게 지옥의 금수도. 지옥 같은 악마와 같은 형체를 하고 있는 덕산을 이렇게 평가해요. 입에는 피를 뿜는 것과 같다. 이게 뭔가 칼을 입에 물고 있는 금수도산, 피를 붓고 있는 악마. 이게 덕산은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방망이를 때려도 삐쩍하지 않고 언젠가는 높은 산 봉우리에서 독자적인 불법을 건립할 놈이다. 이렇게 덕산을 합니다. 그리고 벽암록에 보면은 유산영우 선사가 이 덕산은 향후 높은 산 봉우리에서 법당을 열고 부처도 부짓고 조사도 욕할 사람이다. 이 말은요, 뭐 문말도 나오는데 살불살조란 말을 써. 그래서 살불살조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부처라는 이런 명자까지도 다 초월한 거예요. 부처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자기를 지옥에 몰아넣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지옥 같은 데도 부처란 말 나는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그랬습니다.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초월한 경지를 선서는 살불살조, 초불월조 이런 말씀. 밑에다 볼게요. 황용 해남선사, 이 노자 붙인데 노련한 선성 이런 뜻입니다. 노자라는 것은 이게 애꽃자와 같이 아주 노련한 경치 이런 표현. 노련한 황용 해남선사가 말했다. 덕산선사는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그러나 소리 없이 방편의 지혜를 제시했으니 박시자는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친 뿐이다. 귀를 막고 방울을 훔쳤으니까 자기만 그 방울 소리를 못 듣지 다른 사람은 다 듣자는 거지. 이게 이제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곁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보는 사람이 박시자를 추하게 여기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은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볼 적에는 박 시자가 참 추한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을 다 안다 이 말이죠. 만송이 말하고 있습니다. 박 시자가 어찌 방울을 훔치는 일에 그치고 말겠는가. 9길이나 되는 깊은 연못 밑바닥에 있는 흥룡의 턱 밑에 여유를 집어낼 때에 마치 용이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용이 잠에서 깨어난 상태라고 한다면 콩가루처럼 부서지게 되었을 것이다. 자, 용을 누구로 배우겠어? 여기서 덕산으로. 용이 지금 한 본분에 자기가 잠자고 있어. 본분으로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덕산이 망망이지를 치다면은 박시자가 그냥 살아남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우태기로 갑시다. 대인고철 선사가 말했습니다. 이 공안에 대해서 차근 만약에 용문에 오르지 못하면은 어찌 바다가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파도가 천기를 솟구치더라도 용왕은 희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찌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만송이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를 작은 고기, 작은 종인들을 대리하고 여기시고, 굳이 용이라고 말할 거면요, 준동, 환영, 모든 미생들도 다 생명으로 작용하는 그 경지인데, 그 생명의 작용이 그 위대한 용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가 어느 선사가 이 공안에 대해서 덕산 선사는 정말 지독한 악지의 방편수단을 펼치는 선생님인데, 덕산 선사는 저 수행성 박시자의 이전의 선지식의 진정한 지도나 쇠망치로 때리는 따끔한 경추를 맞아본 적이 없는 줄 알고 그와 더 이상 성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자, 덕산이 아직 박시자는 단련이 안 된 수행성이다. 자기 혼자 한 경기를 이룬 것처럼 자만하고 큰소리 치고 있는 입장에서 선지식으로부터 경추, 망치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선문답으로서 단련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문답의 진정한 묘용을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선문답을 그만두게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만송은 사람, 고인이 덕산이죠. 중생의 불기에 맞추어서 시즌에 따라 성기작용을 펼칠 때에 각각 때에 따라서 독자적인 방편을 펼친 것이다. 덕산이 그냥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다. 유연한 본분의 지혜로서 그 수행자를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0쪽에 넘어갑시다. 이 덕산 선사가 제자 암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훗날 내 머리 위에다가 똥을 쌓을 것이다. 암두 선사는 훗날 과연 저렇게 위대한 덕산 선사가 궁극적인 마루꾸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다. 자, 이건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마루꾸는 궁극적인 방편 법문입니다. 일부의 법문으로서 바로 부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방편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덕산 선사 스승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써요. 옛사람이 학인을 지도하는 방편의 지혜에 은유고 부추기고 놓아주고 빼앗는들이 어찌 덕실과 성부를 따지는 분별과 차별심으로 구속되겠는가. 황룡해난 선사와 대인모철 선사가 본칙 공안에 대해서 대충 그 개요만을 제시했는데, 선동행지 선사는 자, 이 본칙 공안에 대해서 더욱더 세밀하게 읊은 그 개성을 통해서 살펴보자. 그 마루크에 대해서는 내가 전등록에 있는 자료하고 문문관에 있는 자료를 조금 언급을 해놨습니다. 정법의 그 한경지를 이루지 못한 제자 설봉이 공양을 했어요. 그래서 설봉 선사는 설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설언. 설언이라는 말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화장실은 뭐라고 하죠? 해우소라 썼습니다.
해우소라고 했습니다. 해우소란 말 처음 쓴 사람은 경공스님이에요. 동부사 끝나가면 해우소로 썼어요. 이게 이제 유명하게 이제 사람들이 입에 올리면서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그러는데 이건 화장실을 말해요. 이게 설원이란 말이 왜 화장실이냐면은 설공선사는 항상 주걱을 가지고 주걱 공양주가 갖고 있는 도움이거든요. 주걱을 갖고 다니면서 뭐 어디서라도 공양주도로 쓰였어요. 그래서 대중들을 위해서 항상 공양주로서 한평생 수행을 살았고 또 대중들이 항상 화장실을 이용하고 난 뒤에는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화장실을 서른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서른이란 말이 화장실이라는 언어가 되거든요. 설공선사의 고사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설공선사 공양주로 있을 때에 덕산선사가 말년이 죽기 3년 전인데 설공이라는 인물을 한 경지에 선지식으로 키우고자 애를 쓰는데 설공이 아직까지 그 경지를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요. 근데 공양 시간이 되기 전에 과부를 들고 식사하러 내려가. 근데 설공이 주걱을 들고서 이 노장이 정신이 나갔구만. 공양 시간 종도 안 치고 북도 안 치는데 바로 들고 공양하러 나오다니. 이런 말을 한마디로 스승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핀찬을 준 거예요. 그 설공이 한 말 하지 못하고 또 바로 들고 자기 그 방장실로 가. 그게 설공이 이제 내가 조금 전에 덕산선자가 바로 들고 나와서 내가 한마디 했으니까 픽소리 못하고 그냥 방장실로 가더라. 이 소리를 누구한테 했냐면 안부에게 그래. 그래서 안부는 알아봤어. 그래서 안부는 설공보다 나이가 4살, 5살 밑인데도 안부가 스승을 능가하는 지혜를 갖추고 그래서 안부는 설공이 덕산선자가 설공을 변칙적인 제자를 변칙적인 방편을 써서 깨닫게 하는 인연을 제시하고자 이제 했는 줄 아는데 설공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안부가 자기 스승 보고 말을 모른다. 설공이 그래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소문이 이제 선언에 퍼졌어. 그러니까 이제 덕산이 이제 안부를 불러. 그때는 나이가 마루를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설봉이 귓속말을 해줘. 덕산 선생님. 사실은 이렇쿵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극을 해요. 그래서 연극을 귓속말로 해. 그건 우리가 아무도 몰라. 귓속말로 한 것만은 전혀.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신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튿날 설봉이 상당 부분 여법하게 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덕산은 막 변칙적으로 엉망이를 지키고 하고 행동을 하고 했는데 말을 모른다라고 하는 안부의 말을 듣고 나서는 상당 부분은 아주 여법하게 해요. 그래서 여법하게 설법을 하니까 설봉은 그게 진짜 설법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법을 마치고 나왔을 때 우리 스승 덕산이 이제 말을 설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 연극입니다. 연극. 그 이야기가 지금 본칙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무문간의 이야기가. 자, 개성을 봅시다. 정면내시 작자지로다. 정면은 얼굴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스승과 제자가 박시자와 덕산이 얼굴을 서로 맞이하면서 선문답을 나눌 때에 작가 선지식은 여실하게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할 수 있다. 이게 지라고 하는 것은 실지라는 뜻입니다. 여실지 불지견과 같아요. 지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의 지혜로 저 사람의 안목을, 능력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박시자가 덕산선사를 맞이해서 선문답을 제시했을 때에 여기서 얼굴을 맞이한다는 말은 얼굴만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질문을 하고 질문 속에서 저 사람의 안목이 다 드러나니까 애써 힘든 다 어디 갔습니까? 이 공격을 해올 때 이런 뜻이 법전이라고 하는 이런 법전을 할 때에 벌써 덕산선사는 박시자의 수행 능력, 안목을 모두 다 여실하게 파악을 해버렸다. 그런 자, 만성이 이자 불각이요. 눈이 어두운 자는 깨닫지 못한다. 그런데 박시자는 자기 자신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남을 공격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는 경계에 떨어졌다. 가중석화 정광지로다. 지금 가중이라는 것은 여기서 만약에 여기 그런 뜻이 소구예요. 석화 정광이라는 정광 석화는 같은 말을 바꿔놨죠. 석화는 돌을 부딪히면서 나는 불꽃이고 정광은 이게 번개불이나 돌이 부딪히면서 나는 불은 무엇이냐? 이거 시공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아주 찰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덕산의 지혜 작용은 돌을 부딪히는 불꽃, 번개불보다도 더 빠르다. 이거 지라고 하면서 느리다 그런 말 쓰는데 그래서 뭐가 느리냐면은 돌이 부딪히는 불꽃이나 번개불이 부딪히는 것이 오히려 덕산의 지혜 작용보다 느리다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만 이제 번개불보다 빠르다 그렇게 번역을 이과 신라로다. 이미 신라 땅을 지나갔다. 벌써 엉뚱한 대로 그러한 경계를 대상 경계에서 찾으려고 하거나 어느 문자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벌써 원수에관은 어긋난 것이다. 수기, 모주, 유심이 하니 이 수기라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거든요. 수기는 성부의 지다는 뜻입니다. 문간 이게 청세 선사와 조산 선사의 그 선문단에도 청세가 조산 선사에게 법전을 펼쳐요. 나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이제 아무것도 무일물의 견지. 나는 가난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법전을 펼쳐요. 그러니까 무일물이라든가 가난하다 이런 것은 빈이라는 말씀인데 빈이라는 것은요 공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본래 물물 일체의 모든 아상이상을 다 비운 경지입니다. 나와 같이 이렇게 원래 물물의 경지를 이룬 사람에게 스님은 어떤 법문을 제시해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산선사는 뭐냐면 청세야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청세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예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산선사는 뭐라고 했냐면 그대는 가난하다, 본래 무인물이다, 아공 법공의 경지라고 하면서 왜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에 대답하느냐? 그 니는 명상에 걸린 엉터리 수행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난하다 하면서도 백시 술집에 술을 석 잔이라고 부르고 술 한 잔 먹지 않았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이런 선문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법전을 이제 도전하는 것을 이렇게 수기라 기로서 승부를 걸다. 수는 무엇이냐면은 승부를 걸다는 뜻이고 기는 지혜작용. 그래서 선성이 선비의 지혜작용으로서 스승에게 선문답으로서 승부를 도전하는 것을 수기라 법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선문답의 법전에서 싸움의 진 주인이 여기 싸움의 진 주인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덕산이죠. 덕산은 져준 거예요. 진 주인. 그런데 개성으로는 이제 승부에 졌어. 큰 소리 치는 사람에게는 큰 소리 없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 덕산 선사는 꾀하는 일이 깊은 뜻이 있다. 그냥 진 것이 아니라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경지였다. 그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매병 오투로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도 재미나게 붙인 것이 병사를 매복시켜서 전투를 준비한다.
한 적군이 처음 올라올 때는 임시로 잠깐 후퇴하는 병법이라는 거지. 그냥 도망가서 선구가 끝난 것이 아니라 매복을 시키는 거예요. 매복. 그래서 이제 매복을 해서 반드시 때에 맞추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입장이 덕산의 입장입니다. 12쪽에 봅시다. 이 적병 가무 원사로 적군을 기만한 장수는 멀리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적군은 무엇이냐면 박시자가 저돌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데 비해서 덕산선사는 박시자의 대화에 대응을 하지 않고 이렇게 피하죠. 본분으로 되도록. 그리고 차를 다시 올릴 때도 등을 만지면서 어루만지 이제 박시자가 이 노장이 이제 알아채리구나 이렇게 저돌적으로 말할 때도 대꾸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덕산선사가 강한 것이 왔을 때는 강한데 대항을 하지 않고 병사를 매복시켜서 새로운 작전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시자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이제 착을 해요. 그래서 만종이 그게 이제 오랑캐는 정은 깊숙이 들어갔다. 그것도 이제 유명한 비기장군 이광의 고사를 보도한 건데 오랑캐의 적진에 흉노의 적진에 비기장군이 들어가서 죽은 척을 해요. 죽은 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놈 죽었구나 했을 때에 비기장군이 말을 몰아치면서 적군을 찌르고 말을 타고 도망 나오는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역할, 죽은 척 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역할을 비기장군 이광의 고사리라 비교해서 박시자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죽은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은 죽은 척 하고 있는 것이지 내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이 발필중이요 화살을 쏘면 반드시 반응에 적중했다. 덕산선사의 이제 방편의 지혜를 표현했는데 덕산은 유명한 화산의 명사수다 이 말이죠. 덕산을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선문답을 하지 않다고서 박시자에게 패배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 반더 비편이요. 그렇게 백발백중 화살을 반역에 맞추는 것은 방편의 지혜가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었다. 한 번 맞추는 게 아니다. 어쩌다가 화살을 한 번 맞춘 사람은 요행이 맞추지만 백발백중을 맞추는 사람은 생활을 해요. 이게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화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관습화되다. 그걸 이제 습성화되다 이렇게 돼요. 근데 습성화가 관습으로 습성화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연달자연이라고.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숙련된 경지가 되었을 때에 숙련된 경지는 본성의 작용으로서 습관으로서 작용하는 힘이 많이 돼요. 이게 간섭화된다. 그래서 한 번 요행을 맞추는 거하고 간섭으로서 백발백중 맞추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공분사예요. 여기서 어떤 조작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게 자연의 경지에서 숫달과 숫달에 된 경지가 자연의 경지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을 관습화된 지혜다. 이게 습관화되었다. 관습화되었다. 근데 우리 본성에는 원래 이런 힘이 없어요.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다 두거든요. 우리 본성은 맑고 청정하고 아무것도 없어. 원래 공한 상태가 돼. 그렇지만 본성의 지혜가 작용이 하도록 하는 것은 연습을 끊임없이 똑같은 연습을 끊임없이 해갖고 자연의 경지가 되었을 때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서 그 수행이
방편의 지혜로서 저절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방편에 이걸 이제 기시론에서는 방편을 만족했거든요. 방편이 만족된 경지에서 구경각이 이루어진다. 이게 만족 방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만족 방편에서 방편 수행이 부족되어서 언제 어디서라도 자유자재하게 쓸 수 있는 경지를 구경각으로 표현해. 그래서 이제 방편 수행하고 신심 수행하고 두 가지거든요. 불교의 수행. 신심 수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원력과 발심이고, 방편 수행은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편 수행을 믿도록 하는 것을 강경간하라. 여기 이제 경전에서는 수지, 독송 이런 말을 씁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간하라 말 하나 더 넣어요. 강경에. 강경 간하를 통해서 방편의 지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수행의 두 가지 의미를 강경 수행, 방편 수행 말이고 있습니다. 갱만수연과 덕산선사를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박신자가 자신의 한경지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덕산선사가 자기 몸을 숨기고 있는 것을 숨길 수 있는 거예요. 덕산선사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는 방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이 적진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숨기고 저 상대방의 어떤 동향을 살펴보는 앞에서 시중에서 나오고요. 장대 끝에 장대 끝으로 탐색을 하고 자신의 몸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덕산의 안목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표현을 여기서 쓴 거죠. 근데 굉장 착태교 이 말은 착을 붙이는데 도적이 훔친 장물까지도 챙겼다. 덕산선사는요 13페이지 내가 써놨습니다. 도적이 훔친 장물까지도 챙긴 그런 인물이다. 덕산은 이제 박시자라고 하는 그 용감한 장수가 등장해서 자기의 그 선문가를 나누지만 그 덕산이 박시자를 완전히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적진에 들어가서 아군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적진이 훔치온 전리품 가지고 자기 살림살이로 만든 그런 인물입니다. 그 노련한 덕산의 그 방편의 지혜를 이렇게 개성으로 읊고 또 그걸 또 착을 해줍니다. 내부 변시해 인난 촉분이요. 그건 뒤통수에서 광대뼈가 튀어나온 사람이 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뒤통수에서 땀이 보이는 자는 사람들이 상대하기 어렵다. 이런 것은 이제 외골수라고 해요. 단판한이라든가 외골수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그 임재 같은 사람이라든가 덕산 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독창성이 강하고 악독한 지혜를 많이 쓰고 남을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하지 않고 악지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뒤통수에서 땀이 보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걸 이제 단판한이라고도 표현하고 독보행을 하는 사람이라든가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사람은 상대하기 어렵다. 그것은 남과의 그 교습을 허용을 하지 않는다. 독보행을 하기 때문에 독보행을 한 사람은 남과의 교습을 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독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여기 유명한 이제 독보행을 하는 인물을 이렇게 평가해요. 간판한이라든가 연눈도 쳐다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생들이 그 선생의 개성 있는 선생들을 평가하는 언어들이 정경사교로다. 한번 내뱉게 물린 사람은 새끼줄만 보면 놀란다. 이거 속감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전동갱지 선사가 덕산 선사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 개성에 대해서 만송이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인데
천동경지선사는 너무나 덕산선사를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덕산선사에 대한 평가를 자기의 어떤 고정 어떤 이미지로서 평가하고 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덕산선사를 평가하는 시각을 만송이 천동경지선사를 평가하는 자료라 이 말이에요. 미저 차관해의 거덕형입니다. 그래서 눈썹 밑에 눈이 있는 그 사람, 이게 누구냐면은 박시자를 평가하는 말인데, 눈썹 밑에 당연히 눈이 있죠. 이것은 당연한 일을 말이에요. 이것은 제법 십상을 표현, 본래 면목이라든가 제법 십상을 표현하는데, 자, 거덕편이, 자, 본래 면목의 지혜를 부족한 거가 누구냐? 박시자입니다. 본래 면목의 지혜를 부족한 박시자도 방편의 지혜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 이거든요. 예, 편이라는 말은 이게 방편의 지혜를 편이라고 해요. 방편 덕이 이걸 줄여갖고 편이를 말해요. 편이는 무엇이냐? 그대로 방편을 말해요. 근데 박시자라는 사람이 방편의 지혜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런 용감한 선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박시자도 한경지의 방편의 지혜를 갖춘 인물이다. 양타부지로다. 거짓으로 하는 행동인 줄 모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양이라는 것은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일부러 박시자가 덕산선사의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서 나눈 선문답이 방편의 지혜를 체득했다는 말은 정법의 눈으로 향상일로의 지혜를 펼치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 13페이지 내가 맨 밑에 써놨습니다. 자, 박시자의 질문의 문제는 자기가 항상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입장에서만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향상문이에요. 향화문으로서 지혜와 자비를 베푸는 일, 이게 부족하다. 자, 이런 게 선생들의 남을 공격할 때는 자신의 입장에서 공격하는 입장은 무엇이냐 하면 향상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상문과 향화문 아니면 살인도 할인도 동시에 쓸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했다. 그런 입장으로서 이제 박시자를 마지막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 14페이지가 없어요. 근데 만송이 여기에서는 양파부지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오자에 나오는 말인데 거짓으로 행동한 줄을 모르고 있다. 여기 타라라는 말은요, 치라는 말이 아니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잘못 번역하면은 막 거짓으로 때리는 줄 모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행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산선사가 바보같이 어리석은 얼굴로 침묵하는 줄을 알면서 거짓으로 모르는 척 흉내내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박시자도 사실은 덕산선사의 한경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다 이런 의미로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시자도 이제 마지막으로 덕산선사로 악독한 수단 방편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과감하게 자신의 독전을 펼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마지막 개송으로 개송에 대한 평창을 봅시다. 박시자가 애부터 출세한 성현들은 모두 어디로 갔습니까? 질문에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본인 사이가 크게 어긋난 것이었다. 그래서 덕산선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애매한 대답으로서 질문자에게 대답을 되돌린 것인데 덕산이 이렇게 말한 것은 불더미 속에서 자기 몸을 숨기고 정법의 안목의 지혜로 빛나는 안경을 쓰고 박시자의
잘못된 문제점을 여실하게 덜추어내어 점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이 좀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의역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요 요한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울과 같은 거예요. 밝게 비추는 거울인데 거울은 무심하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 어떤지 여겁하고 여실하게 그대로 비춰주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덕산의 무심의 작용을 요 거울, 요 안경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옛날에 7명의 현명한 여인들이 7여인입니다. 7현녀가 시달림이라는 공동묘지로 시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49제 지내고 할 때 시달림 한다 할 때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공동묘지의 그 장례지입니다. 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공동묘지의 시체는 여기 있는데 사람 어디로 갔을까 하니까 다른 한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때 모든 7명의 여인들이 서로를 쳐다보면서 모두가 불도를 깨달았다. 천상에서 제석이 감동해서 꽃을 뿌려 공양했다는 7현녀 이야기가 벼감독에 나와요. 그 벼감독은 이 자료를 어디서 이렇게 인용했는가 분명하게 밝히지 않으면서도 벼감독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제석에서 꽃을 뿌려서 공양했다. 덕산 선사가 여기서 일심의 성기의 지혜 방편으로 각 시자와 성답을 나눈 것인데 결코 지혜의 안목이 없어서 무엇이라고 용기 없이 말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덕산이 장마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심의가 있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전동맹지 선사가 덕산의 지혜의 작용은 돌이 부딪히고 서로 일으키는 불빛이나 번개불이 일어나는 그 빛보다 더 빠르게 지혜가 작용하는 입장이었다. 장마 무엇이라고 하는 덕산의 말을 이렇게 이 찰나의 박시자의 안목을 다 점검해보는 지혜자입니다. 덕산 선사가 어찌 박시자의 안목을 알지 못했겠는가. 그 박시자가 자유롭게 지혜를 실행하도록 가만히 두고 매를 놓아서 비둘기를 잡는 것처럼 본전, 진여 본문입니다. 본전에 의해서 투자한 것을 본전이라고 해요. 진여 본문에 의해서 방편의 지혜로 깨달음의 이익을 체득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착본돈이라고 하는 말은 가끔 나오죠. 경전에서도 이 말을 가끔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본전 투자한 금액을 가지고 돈이 이익을 도모한다. 이게 장사에서 사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진여 본심의 지혜로 이익은 중생의 생사해탈을 깨닫게 합니다. 결국 그 박시자는 덕산 선사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구중이라는 것은 화살이 맞는 거리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나왔지. 화살이 관역에 맞출 수 있는 거리가 구중이에요. 그래서 구중, 그게 덕산 선사의 안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 만송에게 성인은 어디로 갔는가 질문한다면 야무지게 뺨을 때리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용마나 너희고 둔한 말이 목을 움츠리고 내 발을 묶어버리도록 할 것이며, 박시자나 덕산선사가 지혜의 칼날을 상실하게 하고 그가 그도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덕산이라는 인물은 만송이라는 선생은 앞에서 덕산선사와 천동경지나 박시자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한편의 언어를 전부 다 날려버리겠다. 그런 언어까지도 자신의 자치를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수행자들은 덕산도장의 참된
진면목을 알게 됩니다. 덕산 노장이 곽시자에게 펼친 진면목이 무엇인지 그대는 알겠는가? 덕산 선사는 젊은 시절 수행할 때는 용과 뱀처럼 자유롭고 용기 있는 선답을 펼친 선생이었고 늙어가게는 무심한 모임이 되어서 아이들의 노래에까지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는 유연한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예. 덕산이 지금 너무나 노련해서 그 젊은 용기로 펼쳤던 덕산의 경지가 지금 노인네로서 완숙한 경지에 이르러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덕산 선사와 수행할 때 유명한 이야기가 용담 선사를 참문하는 이야기하고 유산정부 선사를 참문하는 이야기가 선거록에 가끔 등장하고 있어요. 이 문문관에도 나오는데 용담 선사를 참문한 이야기도 있지만 유산정부 선사를 찾아가고 그 땅에 바람을 매일 짊어지고 그 땅에 바로 뛰어 들어가서 없다 하면서 그냥 한 바퀴 휙 둘러 나가버려요. 없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도 없고 대상 경계도 없는 경계 그대로 유산정부 선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펼치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사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아주 자유롭게 펼쳤던 인물이다. 그 유산정부 선사의 모장에서도 그렇게 했고 용감 중심의 문화에서도 그렇게 했고 덕산의 그런 젊은 용기가 지금은 아주 모던한 어린애들 노래 부르면 같이 따라 노래 부르는 그런 유연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세계다. 이런 것을 이제 요 원칙에서 경창에서 설명하는 16페이지에 치매 걸린 노인네처럼 늙은 몸으로 멍하게 어린 아이들이 노래하는 동료를 따라서 노래하는 노인네들 이걸 연울여치라고 해요. 그 연울여치라는 것은 노자에도 나오는데 마치 어리석한 사람,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제대로 못하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연울이라고 하고 여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멍청하게 바보처럼 사는 행동하는 모습을 그걸 양치라고 해요. 양치. 양이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이게 거짓으로 어리석은 것을 말해요. 이게 이제 마치 무엇이냐 용기 있는 사람에게 마치 거짓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앞에 시중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드러운 면으로서 쇠나 돌멩이를 싸는 것. 이게 유연한 물이 강한 것을 모두 제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강한 것을 제압할 수 있는가. 이게 유연심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유연심. 유연심은 본심을 말합니다. 진여 본심의 지혜로서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에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힘이 되어야 된다. 그걸 지금 이제 덕산의 그 전문으로 또 유명한 말이 뭐냐면 무신무사예요. 무신무사. 이제도 이 말을 많이 쓰는데 덕산의 유명한 본문은 무신무사예요. 이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아상근상의 망심이 다 비워진 경지에서 대상 경계의 일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은 무사무심이라고. 그래서 내가 연울여치 무심무사의 경지에서 후회자제하게 펼치고 자유스럽게 살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덕산은 젊은 시절에는 용기가 너무나 넘쳐 보이는데 곽시자의 대화를 하고 있는 이 말년에서는 너무나 유연한 모습으로서 방편의 지혜로 펼치는 모습, 마치 어린애들하고 노래 부르고 이런 모습을 같다. 또 반칙에 공한 이제 유연한 진여의 본심으로 강한 수행자의 안목을 점검한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